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거실 소파며 TV며 다 어디 갔어요? 이 아저씨들은 왜 우리 짐을 밖으로 빼고 있냐고요? 설마 이 집 파신 거예요?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명의의 내 집인데 누구 허락이 필요하니? 너희도 제주도 여행 가서 내 요양원 알아볼 때 나한테 상의 안 했잖니. 어머니, 그럼 우린 어떡해요? 애들 학교는요? 우리 당장 오늘 어디서 자라고요? 길바닥에서 자든 친정으로 가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놀라셨죠? 76세 할머니가 여행 다녀온 자식들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30년 넘게 입어온 엄마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처음으로 이복자라는 이름표를 달기로 했습니다. 내 옷이 더럽다며 세탁기를 따로 돌리라던 며느리, 허리 수술받은 엄마에게 애들 반찬 걱정부터 하던 내 아들. 그들에게 제가 보여준 인생 마지막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바다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남에 사는 76세 이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눈치 보이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내 집에서 그림자처럼 유령으로 지내야 했던 오늘 이야기는 제가 왜 76년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버리고 해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지독했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몸에 밴 가난과 성실이 제 눈꺼풀을 강제로 밀어 올리니까요. 혹여나 아들 내외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쌀을 씻고 손주들의 도시락을 쌉니다. 멸치볶음은 바삭하게, 달걀말이는 노란 결이 살아나게. 아이들이 할머니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전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합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식단에 소시지는 빼달라고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여요? 고생했다는 말보다 지적이 먼저인 아침 식사. 저는 그저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하마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놈은 그저 제 처자식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주며 저 녀석을 키웠는데 이제 제 손맛은 구닥다리 취급을 받네요. 가족들이 떠난 집을 대충 치우고 저도 집을 나섭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저는 여전히 이씨 아줌마라 불리는 파출부입니다. 남의 집 먼지를 닦고 변기를 닦으며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생각했죠. 그래도 나에겐 돌아갈 내 집이 있고 내 아들이 있다. 그 희망 하나로 하루 8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진짜 노동은 퇴근 후에 시작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 참. 세탁기 돌리실 때 제 옷이랑 애들 옷은 따로 분리해서 돌려주세요. 어머니 일하고 오신 옷이랑 섞이는 거 솔직히 좀 곤란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는데. 며느리의 눈에 저는 가족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염물질을 묻혀 들어오는 타인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옆에서 듣고도 모르는 척하며 거실 TV 볼륨만 높입니다. 그 적막함이 제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급하게 저를 안방으로 밀어 넣으며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그냥 방에서 쉬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셨죠? 문이 닫히고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유명 브랜드의 치킨 냄새와 피자 향기가 문틈을 타고 들어오더군요. 제 방은 가장 작고 볕도 잘 들지 않는 구석방입니다. 저는 그 어두운 방에 앉아 아까 부엌 구석에서 더러운 식은 밥에 물을 말았습니다. 물에만 밥을 씹는데 자꾸 목이 메었습니다. 수경아,
너네 집 진짜 좋다. 너 시집 잘 갔네. 라는 며느리, 친구들의 칭찬이 들렸습니다. 그 집은 제가 젊은 날 손톱이 닳도록 일해 마련한 제 명의의 집인데 어느덧 저는 그곳에 얹혀 사는 식객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TV 소리에 묻힌 제 기침 소리.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나의 하루. 저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의 가구구나.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필요할 때만 쓰는 낡은 의자 같은 거구나.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 내 자식만큼은 다를 거라고. 평생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힘들게 일해도 언젠가는 아들을 위해 헌신한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어느 날 아침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 아래로 벼락이 치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처참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덜컥 겁부터 났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탁에서 아들 경수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일주일 정도 입원도 해야 하고. 아, 수수료? 그럼 엄마, 애들 아침 등교는 어떡해요? 수진이도 내일부터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애들 챙길 시간이 없거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혹은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그런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이나요? 파출부 부르면 돈이 얼만데. 조금 더 버텨보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30년을 남의 집 청소하며 벌어온 돈으로 이 집을 샀고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이 겨우 애들 등교 걱정이라니.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제 손으로 사인을 하고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갔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군요. 그때 같은 병상의 건너편 할머니네 가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들어와 할머니 손을 잡고 울고 웃더군요. 텅 빈 제 병실 천장이 어찌나 하얗고 무서운지 저는 그냥 자는 척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39도까지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며 허리 보호대를 차고 겨우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아시죠? 애들 아빠가 이번엔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다녀오자네요. 어머니는 수술도 하셨으니 집에서 푹 쉬세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파출부 부르면 일당이 비싸니까. 어머님 몸도 아프시니 오늘만 간단히 국이랑 애들 반찬 정도는 해줄 수 있으시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제주도 가면 흑돼지 먹자, 오마카세 예약했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들에게 가족이 아니구나. 죽을 때까지 부려 먹어야 할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이구나. 배신감은 이내 서늘한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때였죠. 이대로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처럼 먼지 쌓여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인생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푸른 바다를 꿈꾸는 동안 저는 아들 내외가 돌아올 때 마주할 지옥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자마자 안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집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지기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희야, 나 이제 이복자로 좀 살아야겠다. 해남의 그 집, 아직 있니?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가 마주한 경악스러운 현실과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30년 묵은 제 서름을 단 한 번에 날려버린 아파트 매각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이나 지키는 천덕꾸러기였을까요? 제주도 푸른 바다를 꿈꾸던 아들 내외의 설렘 뒤에는 제가 평생 일궈온 안식처인 이 집을 나에게서 빼앗으려는 잔인한 계산이 숨어 있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손주들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옷장을 열고 오래된 외출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나도 같이 가느냐고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들 경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옷은 왜 꺼내세요? 이번 여행은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니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화장을 고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냉장고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애들 공부방 커튼도 좀 빨아주시면 좋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32평 아파트에는 정막보다 더 무서운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거실에서 새어나오던 아들 내외의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이번에 여행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리면 이 방 바로 서재로 바꿀 수 있잖아. 아이들도 자기 방 갖고 싶어 하고. 그렇긴 하지. 엄마도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해서 낫겠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그것은 고려장이었습니다. 30년을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힘들게 이 집을 마련한 이유가 고작 요양원으로 쫓겨나 제 방을 서재로 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함께 살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집 평수를 좁게 만드는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텅 빈 집, 주방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침 제 생일이 며칠 지나지 않았더군요.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맑은 미역국을 한술 뜨는데 30년 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파출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 고기 반찬 해주려고 정작 제 신발은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걷던 그 젊은 이복자 말입니다. 그 이복자가 지금의 초라한 저를 보며 묻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야, 너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치. 눈물이 미역국에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죠. 슬픔이 바닥을 치니까 그 자리에 시퍼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 집은 제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은하아파트 103동인데요. 집 좀 내놓으려고요. 예, 제 명에 맞습니다. 아주 급매로 내놓을 테니까 일주일 안에 팔아주세요.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치르는 조건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느냐 되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결정해야죠. 3박 4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냉정한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거실은 이미 누런 이삿짐 박스들로 가득 찼고 제가 평생 아껴온 낡은 가구들 위에는
매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딱지가 붙어 있었죠. 이제 아들 내외가 현관문을 열 차례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네.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아들 경수의 목소리엔 여행의 흥분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아들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죠. 뒤따라 들어오던 며느리도 손주들도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박스들은 뭐고 집안 꼴이 왜 이래요?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차분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도둑이 든 게 아니라 집주인이 집을 판 거란다. 이 집 엊그제 계약 끝냈고 잔금까지 다 받았다.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짐 빼줘야겠다. 새 주인이 들어오기로 했거든. 순간 거실은 얼음장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며느리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우리 보고 이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우리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해? 너희는 나랑 요양원에 대해서 상의했니? 내 방 빼서 서재 만들 계획 세울 때 내 의사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30년 파출부하면서 산 내 집이다. 밥하고 빨래하고 너희 뒷바라지하는 기계로 살 때는 몰랐지. 기계도 기름칠 안 해주면 멈추는 법이야. 나는 이제 고장난 게 아니라 파업을 선언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손주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세요? 가족이 어떻게 이래요? 그 말에 저는 참아왔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글픈 웃음이었죠. 그래, 며느라가 고맙다. 76년 만에 처음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보련다. 가족, 아플 때 저녁밥 걱정부터 하고 빨래 섞이는 거 더럽다고 유령 취급하는 게 너희가 말하는 가족이니?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쳐 준 건 바로 너란다. 금요일 아침 친구 정희가 부른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제 짐은 단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느라 제 몫으로 산 물건이 별로 없더군요. 박스 몇 개를 싣고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차 옆을 지키고 있었고 며느리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트럭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백미러로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사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새기던 날의 설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해방감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진짜 잘한 거 맞지? 가족처럼 곁을 지켜주는 친구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복자야, 잘했어. 이제부터 진짜 네 인생 시작이야. 멀리서 아들 경수가 차 뒤를 쫓아오며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터져 나온 것이었죠. 여러분 살면서 나를 위해 밥을 차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남편 입맛에 맞춘 찌개,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 말고 오롯이 내 입안의 즐거움을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얼마만인지. 저는 76이 되어서야 그 평범한 기쁨을 처음 알았습니다. 해남의 바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그 바다 앞에서 저는 비로소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이복자가 되었습니다. 해남 바닷가 작은 집에서의 아침은 정적이 아닌 평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듭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넣지 못했던 매콤한 청양고추도 팍팍 썰어 넣고 들기름도 듬뿍 둘렀습니다. 아침 6시 정각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더 자는 삶. 이 당연한 자유가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반려견 루디와 해변을 걷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고 있으면 아파트 구석방에서 물마른 밥을 먹던 제가 까마득한 과거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모래사장에 제 이름을 써봅니다. 차. 파도가 이름을 지워버려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쓰면 되니까요. 이제 제 이름은 누구에게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아들 경수였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떠난 뒤 아들 가족은 결국 며느리 친가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없이 된장찌개 한 그릇을 차려 내밀었습니다. 아들놈은 허겁지겁 밥을 넘기다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와이프랑 매일 싸워요. 저희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 눈물에 심장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젖은 손을 잡아주는 대신 경수야, 이 찌개 맛이 어떠니? 참 맛있지. 그런데 이 맛은 내가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서 나오는 맛이란다. 너희랑 다시 합치면 이 맛은 금방 사라지고 말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련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란다. 아들을 돌려보내고 돌아오는 길, 마을 회관 앞 정자에서 이웃 할머니들이 저를 부릅니다. 복자씨, 이리 와서 과일 좀 먹고 가. 복자씨. 그 흔한 호칭이 왜 이리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누구네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밭을 일구는 대등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저는 바닷가 바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나는 또 나를 위한 아침을 차릴 것이니까요. 고생했다 복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마음껏 행복해라.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빛을 애써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76에 저도 해냈습니다. 당신의 바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있거나 용기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면 행복이 2배가 된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지혜로운 발걸음은 언제나 신이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